반등의 시그널로 여겨졌던 대출이 끊긴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부터 원래 희망이 없었어요. 하는 쪽 입장은 더 이상 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7조가 늘어났잖아요.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가 늘어났어요. 50년 모기지면 5억 대출 받으면 이자로 1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상품을 팔았어요. 가격은 막 올라가고 있다라는데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희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 안 팔리겠죠. 연말 되면 뭐가 좋아질까? 두 가지 측면이 좋아지지 않으면 시장이 개선되기 어려운데 하나는 거시 경제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중국의 경제가 좋아질 길이 없어요 지금. 두 번째로 좋아져야 되는 거는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의 반등의 시그널로 여겨졌던 대출이 끊긴다. 특례 보금자리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한은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문제 때문에 대출을 더 늘려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인식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출을 풀어주는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경제 수장과의 생각이 다른 거죠. 정부가 추진하는 바는 당장의 시장을 살리자. 이런 쪽으로 간 거고 하는 쪽 입장은 더 이상 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7조가 늘어났잖아요.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가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었느냐 하면 부동산의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담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거래가 살아났죠. 이 대출을 활용해서. 그리고 그 대출의 형태를 보면 과거와는 완전 다른 대출인 거죠. 과거에는 30년 모기지를 원래 기본으로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이제 40년 모기지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건 50년 모기지예요. 50년 모기지면 5억 대출 받으면 이자로 1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상품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심각하니까 다시 이제 부랴부랴 지금 은행에서 니네가 50년 모기지 대출 해줘가지고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DSR 적용도 안 받잖아요. 이런 대출들의 문제를 이제는 조여야 되겠다 해서 대출 중단을 한 거죠. 일반형에 대해서 대출 중단이 27일부터 이루어지니까 빨리 대출 받아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얘기는 일반형 같은 경우는 소득에 구애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거든요. 2주택자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이다 보니까 이거는 또 이제 또 투자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길이 막히는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어느 정도 신용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협약이 있어요. 건전성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중에 DSR이라는 거는 40%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40%라는 건 내가 100만 원 벌면 60만 원은 생활하는 데 쓰고 40%만 빚 갚는 데 써야 건전하게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기준이 DSR 40%인 거거든요. 그게 맞고 우리가 이제 연봉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빌려주지 않았던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는 DSR의 적용을 굉장히 늦게 도입을 했고 단계적 도입을 했고 그랬었는데 이게 적용되다 보니까 정말 지금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빚을 못 내주는 거예요. 집값은 올랐다고 하고 대출은 뭐 60%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60% 대출을 받으려면 자기가 그만큼 소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적인 방법이 50년 모기지거든요. 기간을 늘리면 갚아야 되는 돈 자체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다달이 갚아야 되는 돈. 그러면 DSR의 적용이 완화되는 거죠. 또 지금 뭐 DSR 예외 적용이라고 해가지고 풀어준 대출이 많잖아요. 다 피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은행에서 이런 대출을 해줬던 것들에 대한 부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오를 원인이 있는지 요인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부동산 경기가 급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우려하기 시작한 시점이 올 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의 경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점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할 때부터 사실은 거래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만 해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기준에서는 1000건이 안 되는 거래량, 즉 거래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체감하기에는 부채는 이만큼 지고 있는데 금리는 올라가니까 버틸 수가 없어서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사이 절반 값으로 가격이 내려온 거래가 생기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나타나니까 당장 정부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가계의 문제뿐 아니라 기업의 문제에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기업이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타고 부동산을 이용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벌여놨고, 그 사업들이 대부분 빚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PF 사업이고, 그 시장에서 지금 자금경색 부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PF 시장의 자금경색 문제를 푸는 거는 결국은 물건을 팔아서 그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시장 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사줘야 되거든요. 그 누군가 사주는 주체, 결국 가게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까 다시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라, 이렇게 했던 조치가 효과를 발휘를 해서 사실은 거래량이 반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00건도 안 되던 거래량에서 1월에는 이제 조금 올라오다가 대책 발표되고 바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근데 2, 3월 이제 넘어가면서는 이제 3000건대까지 이제 올라오는 거래량을 보이게 됐는데, 이 거래량이 그러면 과연 시장의 반등의 신호로 파악할 수 있느냐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특례 보금자리론 풀린 게 최근 늘어난 게 7조 정도가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7조 원이면 한 사람당 뭐 3억씩 빌린다고 치면 2만 세대예요. 2만 가구가 집을 사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물론 그 100% 다 활용되진 않았지만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서울의 거래 건수가 이제 3000건대를 보이고 있으면 그렇게 빌려서 산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이 금액이 소진되고 난 다음에 그럼 과연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또 거래를 계속 이어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러긴 어려운 거죠. 정부 대책이 풀어준 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집을 사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집을 사라고 해주면서 조건은 비슷하게 해준 거죠. 근데 착각할 수 있게 조건을 비슷하게 해준 거죠. 예전에 돈을 빌려서 쓴 사람은 이자를 5억의 빚을 내서 모기지로, 장기 모기지로 이 빚을 갚아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대출의 감당 이자가 5억 정도,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원금이 5억이라면 이자가 5억 정도 되는 이 정도의 규모를 감당한다고 했으면, 지금 빌려주는 거는 5억을 빌리면 10억을 이자로 감당해야 되는 수준으로 기간을 늘렸고, 대출을 상환하는 기간을 늘렸고, 또 대출의 이자도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체감할 수 있는 부담감은, 한 달에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질 수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이 빚의 규모가 얼마나 크다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 없이 그냥 일단 집을 사면 나중에 비싸게 누군가 사줘서 팔 수 있으니까, 팔면 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도전하신 분들, 집을 사신 분들이 좀 생겨났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래의 주체 대부분이 30대 이하잖아요. 근데 매물은 막 시장에 막 늘어나고 있어. 왜 매물이 늘어나겠어요?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집을 살 때가 아니라 팔 때라는 인식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장은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팔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올라야 좋은 거잖아요. 이걸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제 사주려는 사람들은 그거에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른다고 하니까 막 그냥 사재기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동산은 거래의 은밀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를, 신고가를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심리를 지지하기 위해서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집값이, 내 주변에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파리만 날리고 있고,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집 내놨는데 몇 달째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는 시장인데 집이 올랐대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가 계속 뉴스에서 나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가격에 사주는 사람이 있구나. 가격을 안 내리려고 하겠죠. 호가를 안 낮추겠죠. 방매 시간은 더 길어지겠죠. 그렇지만 호가를 낮추는 걸 막는 효과, 그러니까 약간 묶어두는 효과를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이게 심리적으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걸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야 물건을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미 이걸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 경착륙이 온다는 거는 빚을 많이 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손실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또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계의 파산 위기가 커지겠죠. 그리고 부동산 경착륙이 오면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해서 되게 비싸게 팔려고 생각했던 집들 어떤 계획했던 가격이 못 파는 거잖아요. 금액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죠. 사업성이 떨어지면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금융기관에 부실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건전성을 체크하는 상황이 되고 건전성을 죄게 되면 또 가게한테 돈을 더 안 빌려주는 상황이 오겠죠. 엮여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어디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터지지 않고 있으니까 여력이 있는 데서 계속 사주면 가격이 서서히 떨어지는 또는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이런 걸 이연시키는 효과가 계속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엄청 비싼 물건을 팔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물건이 아니라 억대의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것도 몇만 채를. 근데 그 물건을 사려면 사람들이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빚을 잔뜩 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30년, 40년의 빚을 내서 사야 되는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팔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물건이 엄청나게 싸서 정말 큰 이익을 준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으면 안 팔려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심리가 꺾이면 이들은 더 물건을 팔기 힘들겠죠. 심리가 꺾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심리는 어떤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은 영향을 받죠. 그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는 사실만 확인하면 돼요. 그 사실을 해석하는 내용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어떤 내용이 나왔다면 그 내용 수치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볼 수 있는 거죠. 판단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지역이 좋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추측성 기사들 이런 것도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의견들을 보고 스스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그 내용만 맹목적으로 믿었다가는 조금 개돼지 취급받는 약간 이런 표현이 좀 세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매물이 늘어난다는 거는 유동성의 축소 시기에 돈을 확보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뜻하고 돈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는 뭔가 돈을 상환해야 되거나 이런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매물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근데 매물이 소화가 되면 많이 늘어나지 않겠죠. 근데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쌓이는 거죠. 가격은 오르는데 매물은 쌓인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거래가 안 돼도 가격은 오른다.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가격을 계속 받쳐주면서 수요가 쭉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순간 수요가 감소하는 순간이 오고 그러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거래가 줄어든다는 거는 그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시장의 수요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되는 현상을 겪어야 되는데 그래도 가격이 오른다고 했었던 시장이거든요. 지금 가격은 막 올라가고 있다라는데 반등하고 있다라는데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희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 그 희망 가격에 팔고자 하는 공급은 지금 쏟아지고 있다. 이 의미죠. 근데 그게 시장에서 소화되려면 그 가격에 팔려야 그 가격이 유지되는 건데 안 팔리겠죠. 그러면서 조정의 시간을 갖는 거죠. 2016년도만 해도 한 1000조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960조 공식적으로 잡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가계부채의 문제를 이 공식적인 부채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가계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3700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전세보증금이 한 1000조 정도 되고 자영업자 대출 900조 뭐 이렇게 합치면 3700조 정도의 규모가 가계부채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2등이죠. 그리고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1등이죠. 그만큼 심각한 가계부채를 지고 있다. 근데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냐를 생각을 해보면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가 그걸 규모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2배예요.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2배인 거예요. 미국이 1배 정도 되면 100 정도 되면 우리가 200이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전세보증금까지 하면 300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벌어서는 갚을 수 있는 부채를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저금리 상황, 또 금리를 올리지 않는 조치를 많이 했잖아요. 정부가 은행권들 모아놓고 마진율 줄이라고 했고, 어떤 상생금융 얘기하면서 최대한 금리를 낮게 해라, 이렇게 해서 되게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금리를 낮췄는데 연체는 늘어나는, 이미 상황이 힘든 사람들은 조금씩 연체가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80%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100% 훨씬 넘어가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그 정도 규모까지 내리겠다라고 하는 게 한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리려면 결국에는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부채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부채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거는 빚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소득을 많이 쌓아서 일부를 상환하거나 다음에 빌려줄 때 이제 대출을 축소하는 형태로 가겠죠. 가계가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가계가 빚더미 올라가게 된 이유가 집 사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를 이렇게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최초잖아요, 거의. 근데 그때는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 경색 문제, 경제 위기의 상황을 가계가 그나마 버텨줄만 했기 때문에 금모으기 하면서 약간 상징적으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신뢰감을 심어준 거였거든요. 그만큼 여력이 있었고 버텨낼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가계가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하죠. 거품이 터지는 신호가 막 어디서 빵빵 나온다, 이렇게 생각돼야 사람들이 인식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미 어디서 이제 바람 빠지듯이 조금씩 터지고 있어요. 이걸 근데 정부가 전혀 몰랐던 게 아니라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생 파산 법원을 더 늘려야 된다, 2년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왜냐하면 그만큼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 절차로 갈 사람들이 늘어날 거를 알고 법원은 업무가 가중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늘리는 조치를 했어요. 대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때 내 손에서 터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이 와중에 빚 때문에 뭐 자살하는 기사들 엄청 나오고 막 요즘도 나오잖아요.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빚 내는 거가 되게 아무렇지 않았던 사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빚을 많이 냈고, 20, 30대의 파산 신청자들 보면 그래도 이제 더 안 좋은 사람들, 뭐 학비 때문에 이미 빚이 있거나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그런 신청을 했지만, 지금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던 20, 30대도 회생 파산 절차만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뭐 투잡, 쓰리잡 뛰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어떤 거품이나 이 부채 문제에 대한 감당이 어렵다라는 게 사회 여기저기에서 신호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라든가 정말 우리나라 이제 망했어요, 이런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약간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이 부채의 규모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부채가 너무나 많이 어떤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고 그게 거품이 심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신용갭이라는 걸 통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신용갭이 두 자릿수가 됐던 때가 IMF 때랑 금융위기 때거든요. 그때 이제 두 자릿수 때였는데, 지금은 우리 뭐 위기가 터졌나요? 안 터졌는데 두 자릿수 때예요. 이미 그때와 거의 동일한, 그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위기 상황을 이미 닥쳐 있는 건데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우리나라 어떤 경제 상황의 논리와 정치의 논리를 연결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계속 정책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대출을 늘려줬던 것도 정말 더 이상 대출을 늘렸다가는 위험하다라고 외국의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경고를 하고 IMF에서도 경고를 하고 이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늘렸잖아요. 왜 그렇게 했나? 생각해보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유권자잖아요. 뭐 총선 때까지만 끌어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혼란의 상황이 되면 기회가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혼란을 그냥 두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바로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건데, 이 끌고 가면서 우리는 갖고 있는 룸을 계속 소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환율이 떨어지고 막 등락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걸 환율 안정 조치를 위해서 정부가 갖고 있었던 외화 자금을 풀고, 또 연금 수합을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에 손을 댄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거를 다 끌어쓰면서 이 상황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갑자기 한국은 이제 이 위기야 이런 선언이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이미 위기는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계속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오죽 답답하면 하는 총재가 금리 동결하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런 통화 정책만으로 이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전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긴 하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건 과거부터 원래 희망이 없었어요. 이미 괴리가 심하고 이 부분이 개선되는 데까지는 막대한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희생이라는 거는 파산할 사람은 파산하고 집의 무게 때문에 잘못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조정이 되는 절차 이게 다 끝나야 다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요인이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조정의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고 지금 안 하고 오히려 어떤 그 조정을 해야 되는 부피를 더 키워가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뾰족히 나아질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상반기에는 상저하고의 전망을 통해서 거시 경제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돈 더 많이 벌고 돈 착실히 갚아낼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상반기만 버티면 된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풀어주고 이런 걸 해서 그게 일부 효과로 나타나서 급락이 멈추고 오히려 어디는 이제 반등을 논하는 뭐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이게 다인 거죠. 그로 인한 후유증은 그동안 눌러왔던 빚이 더 많이 늘어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앞으로 더 견뎌낼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거고 과연 이 시장을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반기 끝나면 연말 되면 뭐가 좋아질까? 두 가지 측면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 시장이 개선되기 어려운데 하나는 거시 경제가 좋아져야 돼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무역 적자 계속 몇 달째 계속되고 있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의 상황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중국의 경제가 좋아질 길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갖기에 첫 번째 기대는 지금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저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 1%대 예상하고 있는 거 아시다시피 좋아질 게 없는 거예요. 거시 경제는. 그러면 두 번째로 좋아져야 되는 거는 금리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즉 굉장히 안 좋지만 계속해서 돈을 공짜로 끌어다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이 몸집을 계속 유지해 나가다가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금리가 낮아질 요인이 없어요. 금리를 낮추려면 물가가 안정이 되고 또 이런 지금 자산시장의 거품이 좀 제거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금리 낮춰주지 않아도 지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또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에는 유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유가가 올라갈 요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인플레가 잦아들기 어렵고 이 얘기는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낮추는 피벗을 가져오기에는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갈 요인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면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기에는 자산시장이 크기가 커졌잖아요. 이 몸집을 다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유동성이 흘러들어와 줘야 되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원하는 곳에는 다 돈이 흘러들어갔어요. 근데 부족한 시기가 되면 선택적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이 계속 유지되기 어렵죠. 제가 망하길 바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최소한 그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체력만이라도 남긴 채 그런 상황을 맞이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